느낌이 자, 자, 매스 커뮤니케이션 설득자를 측면의 위협 소고는 수신자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여기서 공포란 외부 혹은 내부의 사건에 의해서 야기되는 걱정, 불안성, 불안전 그리고 인지된 위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 영상에서 필름은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어떤 학습 이론가들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더 많은 조목과 이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태도 변화를 많이 변화시킨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강력한 수준의 위협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져 분노나 회피 등의 자발적 방어 반응이 유발되어 설득 효과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위협 소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1문단에서 얘기할 때 이 위협 소구라는 거 자체 하나 기억해보세요. 어차피 위협 소구라는 거는 이런 위협이나 상대에게 주는 공포감이나 이런 건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 이걸 너무 말 그대로 이렇게 강력한 수준 자체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사람들 자체를 볼 때 설득에 대한 효과가 높은 게 아니라는 거죠. 줄어든다는 게 특징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문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렇게 설득 효과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한 거야? 강력하지 않은 이런 수준 사용한다. 그럼 너무 강력하지 않으면 설득 효과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강력하지 않은 수준이란 중간 정도의 수준 정도의 위협을 주는 게 가장 설득 효과가 좋다. 이런 정도가 나오겠지. 뒤에 얘기가. 그죠? 그렇게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깐 그래프를 보면 제니스의 곡선 이론 자체가 이미 그러고 있지. 위협 소구 수준이 너무 높을 때는 오히려 태도 변화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래프 자체를 만약에 보고 움직인다면 이게 위협 소구 자체가 되는 거고 이게 태도 변화라고 할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이걸 그대로 설명하는 거잖아. 너무 이쪽으로 갈수록 강력한 건데 강력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로 올 때는 태도 변화가 있지만 이 수준이 너무 과하면 뭐 하는 거야? 오히려 내려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그래프예요. 사실 보면. 물론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 그런 거니까 실제로는 그런지 안 그런지 또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이런 유협 소구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는 데니스의 패시브와 고전적 실험인데 이 실험은 강력한 수준의 유협 소구의 역효과를 보여준다. 데니스와 패시브와는 치안위 생활하려는 강력한 위협, 중간 정도의 위협, 최소한의 위협 등으로 구성된 세 가지 수준의 위협 소구에 관한 실험을 수행했다. 그럼 어떻게 보면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약한 거, 중간 정도, 강한 정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 결과 학생들이 치안위생을 위해 권고한 사항을 따르게 하는 데는 최소한의 수준의 위협 소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오히려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는 가장 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위협 소구 수준이 너무 강하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위협 소구 연구에서 의외의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겠는데 레벤달과 나일스는 금연에 관해선 위협 수준을 다르게 하는 실험을 수행했는데 그 결과는 강한 위협 혹은 공포의 태도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제니스와 패시버의 연구 결과는 반대를 보여준다. 이런 상반된 결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위협 소구의 효과가 위협의 강도보다는
메시지의 전달자의 권고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닌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즉 치아이생을 위한 권고사항인 양치질은 수용자들에게 충치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금연은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도 모든 메시지가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어떤 메시지는 이럴 수 있고 어떤 메시지는 오히려 강력한 수준이 설득의 효과도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조금씩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시지의 전달자의 권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런 메시지의 전달자의 권고, 여기에 따라 뭐한다? 여기에 따라 설득의 정도도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권고가 강력하면 설득을 잘 될 거고, 반대로 권고가 덜 될 거면 설득이 덜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자들을 참고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후 제니스는 최초의 연구 결과를 수정권에서 곡선 이론이라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곡선 이론은 평균치 정도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딱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 자체가 평균치라는 얘기잖아. 자, 이 모델에 따르면 위협소구의 수준과 태도 변화가 라는 관계는 곡선 형성하고 있는데 강력한 수준이나 최소한의 위협 수준은 약간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만 중간 정도의 수준의 위협은 상당히 많은 태도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이 지점보다 오버된 건 오히려 태도 변화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너무 강력한 거는 또 안 좋다는 거네. 그죠? 자, 네 번째. 자,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은 이런 설득하는 데 위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런 로저스는 위협 소구의 구성 요소로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 그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 권고된 방법의 효율성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구성 요소들의 인지적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인지적 평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방어 동기가 태도 변화의 양을 결정한다. 그래서 위협 소구를 접했을 때 만약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에 대한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에 또한 권고된 행동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태도 변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자, 그 다음 위협수가 관련해 보여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설득의 상황에서 위협수가 손실 차원에서 제시될 것인지 이득 차원에서 제시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손실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부정적 결과가 증가될 수 있는 위협이 제시되는 거고 이득의 차원에서는 반대로 기회를 얻거나 부정적 결과가 감소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위협을 제시한다. 그래서 손실을 강조할 것인지 또는 이득을 강조할 것인지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그럼 다섯 번째 문화를 볼 때 전략은 두 가지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손실 자체를 강조하는 그런 마이너스를 강조하는 형태거나 아니면 이득을 강조하는 플러스를 강조하는 손실을 강조했을 때는 뭐가 나온다? 이런 부정적인 것 자체를 강조할 수 있는 거고 이득에 대한 반대로 이런 이득을 강조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것도 뭐한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하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지금 이러고 얘가 안 나와서 끝났으니까 뭐 할 거야? 이 상황에 맞게 얘하고 얘가 어느 게 맞는 것인지는 문제에서 보여주겠지. 결국에는. 자, 마지막. 일부 연구에 의하면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보완된 공익 광고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감정 등도 함께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논란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은 메시지 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당황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오히려 메시지 수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위협 소구의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마지막에 이런 광고에 가는 거잖아. 그럼 공익 광고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이런 걸 강조하거나 상황에 따라 이런 이득을 강조하거나 이런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우리의 뭐 한다? 쉽게 가면 이런 독자나 뭐 관객이나 이렇게 애매한데 어쨌든 얘네들의 뭐 하는 거야? 태도 변화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게 더 일어날 수 있을까를 염두하면서 광고를 만든다는 얘기지. 원래 구입 광고라는 것 자체가 그거 뭐 하지 마세요, 뭘 하세요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그죠? 물론 그대로 할지 안 할지는 본인들 마음이잖아요. 왜? 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걔가 우리한테 뭘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 자, 문제 4개죠? 4개인가요? 자, 4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딱 5분만 드릴게요. 3번이 조금 깁니다.
자, 볼게요. 1번에 1, 2번에 5, 3번에 1, 4번에 5 이렇게 돼요. 그 1번 같은 경우는 내용성 문제인데 데니스의 곡선이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수신자의 태도 변화와 위협 소구의 수준은 반비례 관계이다. 근데 이 그래프를 그냥 보면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비례 관계잖아요, 지금. 그럼 반비례하고 말한 건 말이 안 되잖아, 딱 봐도. 그래서 중간 정도의, 즉 두 번째 정도의 위협 정도를 가지고는 태도 변화가 제일 높아요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비례 관계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그 보기에 나오죠. 접종의 이론은 수신자가 지닌 신념 태도에 반하는 주장을 수신자에게 약하게 노출하면서 그 다음이 포인트지. 개인의 태도와 신념이 외적 변화 요인에 의해 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 그러면 이 나의 접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항력을 가지게 해준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있는 위협 소구 같은 경우는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 위협 소구는 저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뭐랑 연결되는 거야? 수용하는 사람의 태도 변화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게 5번밖에 없어요. 수신자의 태도 변화 유도하고 나는 변화 요인에 저항력을 가지게 하는 것에 메시지 전달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답이 5번 나올 수 있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순위 메시지는 나를 떠나서 가만 봐도 안 되잖아요. 분명히 중간 정도로 계속 얘기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보기에도 약하게 노출한다고 나왔으니까 강력하다는 거는 딱 봐도 안 어울리죠. 2번 둘 다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약하게 강하게 요 정도만 나왔으니까 이런 위협을 몇 번에 걸쳐 더 많이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신자의 신념을 강화한다. 근데 태도 변화라는 말과 이 신념 자체가 강화되는 말과 같은 말인가? 이 둘은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죠. 태도 변화는 위협 속을 가지고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거고, 신념을 강화한다는 건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니까 완전 다른 말이죠. 그죠? 말 그대로 생각이 바뀌는 거하고 내 의지를 지키는 거하고 다른 말이잖아요. 그만 뜯어, 내 이렇게 뜯었어. 우리 기분이 울적해? 맞아, 나도 울적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울적해. 일단 몸이 아파. 위에서 중력이 자꾸 나를 누르는 느낌이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속으로 나랑 같이 사는 여자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오늘 술 먹고 죽어보자. 나는 아직 안 죽고 싶은데 왜 술 먹고 죽지? 너나 죽지라고 쓸까 하다가 한 대 맞을까봐 참았는데, 저번 주 월요일날 자동차 운전면허 가야 되는데 내일인 줄 알고 딱 시간 봤는데 지났네?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짜증나. 내가 지나게 한 게 아니잖아. 본인이 날짜 제대로 안 보더니 갑자기 나한테 화를 왜 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랬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일 편한 방법. 일단 집에 가서 또 괜히 나한테 짜증날 것 같아. 무서워. 어쨌든 내가 설거지 다 했는데 진짜. 나 진짜 죽을수증 걸릴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설거지 많이 하고 이렇게 빨래 청소 많이 할 때보다 내가 청소하니까 내가 올해 정말 청소하기 싫어하고 로봇 청소기 2달 영입한 거야. 청소를 내가 해야 되니까. 걔 그거 한동안 난 해줘야 되거든.
바빠져. 개인적으로 삼성 로봇 청소기는 사지 마세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생각보다 잘 빨아들이지 못해요. 차라리 LG께 나은 것 같아요. 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성이 될 수가 없는 게 아까 분명히 뭘 느낀다고 했어? 위협이나 공포감을 느낀다고 했잖아. 근데 이건 이성의 측면이 아니잖아. 이런 건 뭐야? 감정의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봐도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럼 정답 5번 나올 거고. 그 다음 3번은 지금 레드하고 힐이 나오잖아요. 근데 레드하고 힐이 읽어보는 데를 보면 분명히 이득과 손실은 뭔가 부정을 강조하거나 이득을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나 그런 건데 어디에도 아무도 즉 레드를 보거나 힐을 보거나 둘 중에 어디를 봐도 이득이든 손실이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그죠? 한번 봐봐. 레드는 죽음의 위협을 멀게만 느끼는 10대들에게 실시하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메시지에서 어떻게 위협의 소구가 이용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실험 결과 청소년의 겨냥한 매스미디어 메시지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이지만 먼 일로 인식되는 죽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신장애나 피부발진이나 친구관계에 미치는 부정의 영향 등 즉각적인 결과를 강조한다. 이건 그냥 강력한 위협의 수준을 얘기한 거지 손실과 이득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밑을 봐도 정신장애, 발진, 친구관계의 부정적 영향 이게 어디가 이득이야? 이거 다 안 좋은 얘기잖아. 이런 거를 강조한다고 나오니까. 그 다음 힐은 에이즈 예방 광고에 나타난 위협 소고의 효과를 연구했는데 실험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의 위협 효과가 최소한의 수준이나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고의 효과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힐은 최소한의 위협 소고는 에이즈 위해서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며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고는 개인이 갖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할 때 지나치게 위협적이다. 그럼 오히려 두려움 이런 건데 뭐가 이득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이득에 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지. 그죠? 이걸 지킬 때 내가 에이즈 안 걸려서 얼마나 뭐 건강해지는가 아니 친구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이득이겠지.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만한 게 뭐냐면 간은 건전지 그냥 분리배출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한 거야? 이건 위협 자체의 정도가 아예 제로지. 없어요. 근데 예를 보면 빙산이 사라지면 지구의 미래가 사라지는데 이거는 위협의 정도가 뭐야? 위협 정도가 강한 거죠.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이온 컵을 사용하면 사라진 나무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얘도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야? 위협은 있지만 위협의 정도가 한 요 정도로 오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얘가 가장 강력한 거고 얘는 중간 정도고 얘는 없는 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얘는 이득을 강조한 거고 얘는 손실을 강조한 거지. 그죠?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글만 보고 가는 거야. 그림만 만약에 있으면 나의 그림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얘가 뭐를 찾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밖에 없잖아.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컵이 있고 뒤에 이게 나무인지 뭔지 뭐 어쩌다는 거야.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구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5번에 나와 비교할 때 가하고 다는 최소한의 위협 수준. 근데 다가 실제로 최소한인지도 알 수가 없고 왜냐면 이 그림만 보고 한 중간 정도를 예측을 하지만 최소인지 강력한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가 같은 경우 아예 위협이 없는 거잖아. 분리배출만 하는 거니까. 이 분리배출 중에서 뭐가 더 우리에게 위협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위협 수준 자체가 아예 없다고 받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확하게 본다면 없고 강력하고 얘는 최소 아니면 중간 정도이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로 넘어가세요. 사실 오늘 거는 세 번째 거만 좀 어렵고 두 번째 거까지는 그냥 할만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 1문단 거버넌스는 국가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각기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거버넌스는 협치, 공치, 동반자적 국정 운영 등 다양한 용어를 부리는데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의 사회의 각 영역 행위자들 간의 영향관계에 따라 거버넌스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버넌스 이론은 전통적으로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거버넌스와 연계해서 연구하는 시도인데, 이런 거버넌스 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실업 증가, 경제 성장 둔화,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의 경쟁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 혼자만 있어도 운영이 되게 잘 돼. 그러면 굳이 시민사회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중간에 뭐 IMF 걸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경제 불안 걸리거나 이러면서 정부만 믿고 가기에는 뭔가 불안전하다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게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지향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은 이거잖아. 처음에 나온 것처럼 국가, 그 다음 시장, 그 다음 시민사회 자체가 뭐한다? 다 국정에 참여한다. 이게 포인트지. 근데 시장이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국가와 기업과 시민 자체가 다 참여하는 그런 운영체, 이런 게 특징이지. 물론 얘네들은 각자 뭐 할 거야?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의 형태를 또 이루고 움직이겠죠. 그게 이제 뭔지를 뒤부터 설명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정치학자 피터스는 정부의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가 제시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의 관계를 바탕으로 시장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 탄일 규제적 정부 모형으로 나눈다. 그래서 지금 종류가 4개 정도 나오죠. 먼저 시장정부 모형에서는 정부의 문제가 관료의 독점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관료의 폐쇄성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내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전통적인 관료제 하에의 관료들은 정부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안정적 지위를 이용해서 정책의 소속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하려고 노력하는데, 심지어 관료들은 특정 문제에 관해 검토를 막아 의사결정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까닭에 시장정부 모형에서는 정부가 비효율성을 지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성을 시장정부 모형은 시장주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한다. 시장주의는 가격 중심의 자원 배분, 경쟁 원리 등을 지향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원가 개념을 중시하고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따지는데, 이런 시장주의는 서비스의 공급 과정에서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민감해 고객주의라고도 한다. 이런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는 민간 위탁도 고객주의에 따른 발상 중의 하나이다. 시장정부 모형은 시장 효율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장과 협력해서 공공 부분의 분권을 지향하며 관료에 관한 관리와 공기부를 위해서 정당한 성과에 대한 보상과 경쟁 등의 민간 부문처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제안하는데, 이렇게 시장정부 모형이 추구하는 정부개혁의 목표는 민간 부문처럼 경쟁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 부문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그 종류 중에서 딱 하나만 얘기한 거잖아. 시장정부 모형의 이유. 시장정부 모형의 가장 큰 단점, 즉 시장정부의 모형 자체를 한 거는 정부가 시장과 다르게 뭐하지 않는다는 거야?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장처럼 경쟁할 수 있게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시장정부 모형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정부 부처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한 거야? 나온 대로 본다면 말 그대로 이런 정부 자체를 자기네끼리 독점하거나 아니면 뭐하거나 폐쇄적이거나
가장 특징이 두 가지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를 갖고 할 때 해결 방식을 뭐로 했어? 시장을 들여놔. 이 시장 자체를 끌어들여서 말 그대로 이런 정부 부처도 뭐한다? 격리. 이걸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A 부서 자체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면 B라는 부서 자체를 A의 일부의 그런 일에 참여를 하게 만들어서 뭔가 서로 경쟁하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가 될 거니까? 정보가 독점되지 않을 거니까. 정보가 독점됐다는 건 뭐냐면 아예 시민사회나 기업한테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과거에는 그게 되게 심했어요. 70년대까지는. 왜? 독재정치니까. 말 그대로 자기네만 알고 얘기도 안 하잖아. 승만이 형 되게 심했잖아. 자기는 한강 다리 끊고 수원 도망가면서 나 서울에 있어 라고 거짓말했잖아. 완전 정보를 혼자 독점해서 폐쇄적으로 하고 그 당시에 서울에 있던 사람들 막 그래서 북한들 막 넘어오는데 한강 다리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다 죽으란 얘기지. 그 정도의 정보가 되게 폐쇄적인 것도 있었다는 거.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를 독점하지 않는다는 건 모든 시민들에게 뭐 한다는 거야? 투명하게 정보를 다 준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뭐 할 거야? 얘네들도 국정청을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는 거는 다른 거 뭘 포함해? 잘하는 애들한테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한테 보상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 이러면 좀 더 나라가 뭐 한다? 좋아진다. 항상 이론은 다 좋아. 이론은 모든 것들 그지? 이런 데가 안 하니까 그렇지. 이론을 보면 사실 굉장히 완벽한 이론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는 되게 완벽한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와. 그럼 누구나 일 안 해. 인간들은. 우리 다 열심히 해서 다 똑같이 나눠야지.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 절대로. 안 해도 가져갈 수 있는데 뭐 하는 일에? 이게 인간인 거지. 니네도 그럴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일을 얼마나 더 하던 덜 하던 다 똑같이 한 달 월급 100만 원. 그럼 그냥 아무 일 안 하겠지. 월에 열심히 일해. 어차피 100만 원밖에 안 받을 텐데. 이런 거. 자, 세 번째. 그런데 두 번째 건이 나와야죠.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를 둘러싼 문제가 기본적으로 위계 서열의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열 중심의 경직된 조직 문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게 하며 관료가 정책 결정을 독점하게 되는 구조를 지니게 한다. 이래서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조직 내외의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참여의 초점을 두고 수평 조직의 개편을 주장한다. 그래서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품질 관리와 팀장을 생각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독점적 역할을 지향하는 거는 독점적 역할을 하지 않게끔 하는 거지. 지향은 내리는 거니까.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상호 간의 적극적 협의와 협선을 강조한다.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핵심적 가지로 참여한다고 보고 이때 참여는 관료제 외부만이 아니라 관료제 내부의 서열에 관계없이 일선 관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 참여적 정보 모형은 마찬가지야. 얘처럼 이것도 정부에다가 이렇게 시장 끼는 것처럼 이것도 정부에다가 참여를 낀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볼 때는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위계, 그다음 하향식 명령. 위에서 까라면 그냥 까! 이런 거잖아. 그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뭐야? 해결 방식은 말 그대로 뭘 주는 거야? 대등성을 준다는 얘기죠. 대등이나 또는 평균적인 형태로 다 맞춰준다는 거죠. 말 그대로 위계서열을 없애버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참여자의 확대. 여기에는 뭘 포함하는 거야? 관료를 포함하거나 시장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시민들까지 다 참여 가능할 수 있게끔 바꿔버리면 위계관계는 다 깨질 거 아니야. 위계관계 깨진다는 거는 다른 말은 뭐야?
이렇게 되면 경직인데 유경련 깨지면 경직성도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새 회사들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과장님, 부장님 뭐 이런 거 잘 안 쓰죠. 거기다 그냥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이런 식으로 쓰는 회사 되게 많아요. 대표 빼놓고는. 대표한테까지 그렇게 쓴 건 좀 이상하니까. 나중에 우리 수능에 경제질문 나오면 이런 거 나올 가능성도 있어. 코로나 이후에 과연 재택근무가 타당한가 아닌가 뭐 이런 거를 갖고 하는 것도 있어. 안 그래도 그것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 카카오가 오늘뉴스에 보면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 허용. 왜? 하도 사람들이 재택근무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노사에서. 근데 옆에 있는 넥센이나 뭐 이런 회사는 불가. 절대 안 돼. 그거 허용 불가. 노조 잘라버리면 이딴 식으로 협박하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입장이 다르겠죠. 당연히 회사원들은 안 나가려고 할 거고 사장들은 나오라고 하겠죠. 오히려 그나마 다 나오니까 졸면 내가 깨우거나 다가가서 일어날 거라는 압박을 주지만 이게 카메라에서 불가능하다. 예전에 코로나 할 때 보면 애들이 자기 얼굴 안 보여 막. 다 꺼놓고 있어. 야 끄지마. 나도 얼굴 보이는데 왜 니네는 꺼놓냐. 하여튼 다 여기만 보여. 여기 보이거나 팔만 보이거나. 가끔 강의 끝났는데 안 나가는 애들이 있어. 일어나라고! 안 들려. 그렇게 크게 얘기해봤자 거기서 작게 얘기하기 때문에 전화해서 깨워야 돼. 일어나. 머리가 어쩐지 너무 한동안 안 움직이고 있어.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 카메라 꺼놓고 오디오로 수업하는 분도 있더라고. 애들 참 잘 듣겠다 그러면 다 자지.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신축적인 정보 모형은 정부가 가장 큰 문제가 안정성, 영속성에 비롯된다는 생각이 전데 영속성이 뭔데? 안 잘린다는 얘기잖아. 영원하다는 거지. 은퇴할 때까지. 이 모형에서는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이 정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관료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이 경직성을 야기하고 사안에 따른 대응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축적 정보 모형은 종식적인 규칙과 제도에 의해서 통제되는 정규적 조직보다는 느슨한 조직의 한시적 조직을 대하는 제시한다. 이 느슨한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언제든 하나의 프로젝트 끝나면 이 조직은 뭐한다? 해체한다. 이런 거잖아. 이 모형에는 필요에 따라 한쪽 전담 조직을 통해서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조직이 해체되는 형태도 염두에 둔다. 그래서 정책 결정에서는 혁신과 실험을 강조하며 과거의 정책 기조와 조직 내 결정 규칙의 틀에서 벗어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할 걸 요구한다. 기존 정책의 경로 의존성을 벗어나고자 의도가 숨어있는 셈인데 이 모형에서는 정부가 느슨한 조직을 통해서 서비스 생산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이유와 정보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 조직 및 인력 관계에서 임시고용 제도의 확대를 주장한다. 임시고용 제도는 관료의 직업적 안정성을 와해하는 것으로 기존의 공무원 입직 경로나 내부 승진 외 시민사회 영역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 제도가 이런 맥락과 닿아 있다. 그럼 네 번째 문단에 얘기하는 신축적 정보 모형이라는 거는 마찬가지 정보 모형이라고 한다? 신축을 낀다는 얘기잖아. 신축이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 탄력적이라는 거죠. 왔다 갔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볼 때 정보는 어떻다는 거야? 정보는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런 안정성이나 영속성을 갖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뭐 한다? 느슨하게. 조직 자체를 느슨하게 한다는 거는 조직을 느슨하게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안정성보다는 불안정성을 일부러 준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경직성이라는 게 지금까지 볼 때 이게 왜 안 좋은 거지 나? 공무원 한 명 한 명 입장에서는 경직적인 게 되게 좋은 게 맞아. 왜? 내가 일을 덜 해도 되고 딱히 변화도 없고 항상 비슷한 것만 하는 거니까 바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한테는 좋은데 문제는 경직하게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부 조직들이 움직일 수가 없지. 그러면 경직성이 이렇게 강한 나라는 뭐 한 거야?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야. 상황에 맞춰서 대응이 안 된다는 거는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항상 늦춰진다는 거니까 정부 조직은 무조건 경직적이지 않아야 돼. 그리고 개방형이 돼줘야 되고. 근데 뭐 지금 정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5문단. 탈규제적 정보 무형에서는 정보 문제 발생의 핵심 요인이 조직 내부의 규제라고 진단한다. 그 조직, 관료 조직 내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형식주의, 절차와 제약 등이 관료들의 재량을 제한해서 정보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규제적 정보 무형에서는 관료 조직 자체의 개선 방안보다는 조직 관리에 대한 처방으로 규제를 축소하여 조직 구성원인 관료들의 자유와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아이디어의 저장소를 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효율적 정보라면 관료가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의 규제와 통계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산출한다고 본다. 그럼 이제 5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탈규제적 정보 모형도 결국은 정부에다 뭐한다? 똑같이 탈규제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이런 조직 내의 규제를 얘기하는 거야. 뭐 하려면 규제하고 뭐 하려면 규제하고 안돼 나 오래 걸려 기다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규제를 많이 한다는 거는 형식이나 절차가 너무 강조되는 게 있지. 이게 강조되면 그만큼 뭐 할 거야? 결제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중요한 사안인데도 질질 끌다가 뭐 할 거야?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꾸 많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탈규제라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위헌화예요, 위헌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해? 네 번째 주에 나오는 자유 또는 재량왕국. 아 이거 지금 부담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게 아니라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할 거야? 자리 없어도 뭐 톡이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거나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거나 그래서 내가 설명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처리부터 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를 보면 여기서 끝났는데 다 뭐냐면 빨리빨리 움직여. 그 다음 절차 복잡한 거 심플하게 만들어. 그래야지 뭐 할 거니까 나라가 발전될 거니까. 그 다음 자기네끼리 독점하지 마. 다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이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지. 하지만 나라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인 상태에서는 이 거버넌스가 필요 없다는 거야. 거버넌스가 결국 생긴 이유는 불황 상태이거나 발전이 안 될 때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자 마지막. 거버넌스는 사회 간 영역 간의 관계를 고려한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리 지니고 있는데 이런 거버넌스 이루는 국정 문제에 대한 일반적 결정보다 사회 각 영역의 행위자를 고려한 결정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변화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운영체계의 유용한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래 6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야? 결국은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이 안에는 모두 포함하는 거야. 개방성, 그다음 단순화 이런 식의 개념도 다 같이 들어있는 거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야지 뭐한다. 발전은 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가장 나쁜 게 그러면 경직성이네. 위계하고. 그죠? 원래 개그수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그럼 문제 1번 이것만 가져볼게요.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적절하지 않은 거래. 1번에 볼 때 국정 운영을 위한 관료 조직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관료 조직 자체에 관한 얘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 여기서 관료 조직이 왜 생겼는지는 안 나왔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1번은 모른다지 이 질문 갖고는. 정답 1번. 이번에 공공부의 효율하게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게 지금 뭐야? 네 가지 지금 다 제시했잖아. 그죠? 그 다음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분격적 논의는 어떤 계기로 생겼는가? 1문단에 나왔지. 마지막에 경제성장 둔화나
세계나 국가 간의 경쟁 등과 관해서 부족하다 생각할 때 거버넌스가 노이되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 위계사에 관한 건 아까 세 번째로 나왔고, 그 다음 민간문의 활용도 두 번째나 마지막 쪽에 실현과 협력한다 뭐 이런 거에서 나왔죠. 그래서 1번만 유일하게 안 나왔죠. 내용성 문제 약간 뒤져보는 거고. 자, 2, 3, 4는 시간 한 번만 드릴게요. 자, 풀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볼게요. 2번 정답 3번, 3번 정답 4번, 4번 정답 4번 이렇게 되는데 2번과 3번이 둘 다 내용성 문제하고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각자 문단에 지금 2, 3, 4, 5에 펼쳐져 있는 거를 각자 하나씩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4번에 나오는 라에 나오는 탈구재정 구형은 5번째 문단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존 관료 조직을 개선하자 얘기한 적이 없지. 오히려 5번째 문단의 3번째 줄에 보면 탈규제적 정보무형에서는 관료 조직 자체의 개선 방안보다는 조직 관리에 대한 처방을 통해서 규제의 축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선 방안에 초점 맞추기 보다는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초점 맞춘다고 했으니까 그냥 거꾸로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빠지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에 볼 때 보기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관료조직이 발전한 이유는 관료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의 우월성을 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전문성과 우월성은 좋은 거야. 왜? 관료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얘가 발전했다는 거는 결국 뭐 하는 거야? 좋은 거란 얘기잖아. 그냥 거대해졌다와 발전이란 거는 다른 얘기니까. 거대한 건 나쁜 거지만 발전은 좋은 얘기죠. 그래서 3번에 4번도 보기는 맞아. 보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정책 결정을 위한 관련 조직이 전문성과 지식의 우월성을 각초해야 함을 강조하게 된 건 맞아. 하지만 앞에 있는 지문 얘기가 안 맞는 거지. 신축적인 정보 모형은 관료의 창의적 제안을 위해서 정규적 조직의 확대를 대안을 강조해서. 근데 앞뒤가 안 맞지. 창의적 제안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정규적 조직이 확대되면 안 되지. 왜냐면 이게 확대되면 위계서열이나 경직성이 강화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뭐 할 거야? 창의성을 가질 수가 없지. 누구나 참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네 번째 문단에서 신적 정보의 모형은 느슨한 조직이 돼야 된다라고 나오니까 오히려 그러면 정규적 조직이 사라지게 돼야지. 임시 조직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 보면 1번은 이게 안 되지. 국가 간 이미 틀렸어. 거버넌스는 한 나라에서 하는 거지 나라와 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 두 번째 같은 경우 시장 개입을 배제한대. 시장 개입을 배제해버리면 안 되지. 시장 개입을 하게 집어넣어야지. 세 번째 같은 경우 사회 중심이래. 사회 중심이면 이거 그대로 위계를 얘기한 거니까 안 되지. 4번 국가시장 시민사회가 다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지. 마지막은 개방적인 거 다 좋아. 하지만 안정이나 영속성이 있는 건 다 단점을 봤으니까 이거 안 되지. 그죠? 뒤에만 맞는 거고. 그러니까 5번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안정성과 영속성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행태가 협력할 수 있는 개방적 관계 이렇게 해야죠. 이런 겁니다. 이 정도 정치까지는 할만해요. 근데 요새 정치 문제에 관련된 나올 때 나오는 거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안 나오고 법에 관한 게 나올 때가 좀 복잡해지죠. 실제로. 2학년 11월 마지막 12월 그쵸? 11월 마지막 모의고사도 결국 법이 나왔잖아요. 법이 나왔어요. 마지막 거. 경제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올해 수능은 법이 나왔거든요. 내년도는 아마 이난 연타하면 좀 법 나오기 때문에 경제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어요. 어쨌든 사회지문 하나밖에 안 나올 거니까. 자, 조금 쉬었다가 세 번째 거 들어갈게요. 답은 아직 안 나올 거고. 자,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대공황이 경제학에서 가진 의미는 빅뱅이 물리학에서 가진 의미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뭐라는 얘기야? 너무 커다란 일이었다는 얘기죠. 원래 빅뱅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학에 볼 때 굉장히 혁신적인 거잖아요. 그만큼 대공황이 경제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되게 크다는 거예요. 왜? 피해가 너무 많았으니까. 자,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 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를 경험했지만 대공황은 불안정도가 유례없이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점에서 이전의 침체보다 구별된다는 건 너무 침체였다는 얘기죠. 이런 주시장의 붕괴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철된 현상이었으므로 그 자체가 대공황과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점과 대공황의 전개비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대문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주식시장 붕괴에 의해 은행 파산, 디플레이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등의 연쇄적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도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는 일단 다른 공황 자체와 똑같이 대공황도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한다는 거야? 처음에 이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고 은행 자체가 파산하고 이런 결과 뭐가 이루어지고 디플레이션 자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뭐한다?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 자국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생기고 이러면서 뭐가 되는 거야? 국제의 교역 자체가 감소되고
이러면서 결국 뭐 한다? 이런 것들이 대공황 자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대공황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른 공황처럼 대공황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죠? 이제 디플레이션 이런 거는 설명도 안 해요. 더 이상.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이런 정도는 알잖아.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자, 마지막. 그래서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구조의 불안정성, 경제정책의 실패가 대공황을 이루었다는 것에는 다 인정하고 있으나 뒤에 나오죠.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주요 원인에 관해서는 통화가설과 지출가설을 구분되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얘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잖아. 이런 불안전한 경제구조 자체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대공황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는 다 맞는 건데 불안전한 경제구조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보는 게 두 가지라는 거지. 하나는 아직 뒤에 나오겠지만 통화가설이고 또 하나는 지출가설이겠죠. 그럼 이 두 가설의 공통점은 무조건 뭐야? 대공황이 일어났다는 거는 공통점인데 일어난 이유가 조금 다르다는 거지. 이대로 본다면 이 사람은 통화 자체가 문제가 돼서 경제구조가 불안정해졌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거고, 아니야, 통화가 아니라 지출이 문제라니까 지출 때문에 불안전한 경제구조가 생겼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불안전한 경제구조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이렇게 보면 둘 다 일어났다고 얘기할 거야. 하지만 일어난 이유만 다르게 보는 거야. 이 통화는 뭘 얘기하는 거야? 통화량 돈을 얘기한 거지, 그죠? 근데 지출도 돈 얘기잖아, 그죠? 근데 둘 다 돈이긴 한데 이 돈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겠지 결국에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이 통화가설 얘기할 거고 여기서 이제 통화가설 얘기할 거고 세 번째 문단에서 지출가설 얘기할 거야 각자. 그럼 마지막 마무리 하겠죠. 그럼 중요한 건 2문단과 3문단이겠죠 구체적으로 볼 때는. 자, 두 번째,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정책의 실패에서 찾고 있다. 이런 연준이, 그럼 미국의 중앙은행의 이름이 연준인 거잖아요. 우리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인 것처럼, 그죠? 1920년대 중반까지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통해서 통화량을 확대함에 따라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전반적인 물가와 더불어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당시 세계는 국제통화제도로 금 보유고가 증가할 정도 통화량도 같이 증가시켜 자국 화폐와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 본위대를 채택하고 있었다. 수출 증가에 따른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금 유입으로 금 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공개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매각하는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공황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했으니까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올리고 이자율은 내려야 되죠. 그래서 통화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이 상업활동에 사용된 어음만을 인수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진성어음주의를 통화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어 상업활동이 위축되는 대공황 시기에 오히려 통화가 줄어들게 만들면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 얘네들의 정책이 잘못되니까 대공황이 더 지속됐다는 얘기잖아. 진성어음주의의 통화정책은 경기 순응적 정책으로 불황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켜서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던 것이다.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하고 기업이 파산하고 일부 은행 도산하고 있음에도 당시 연준이 소극적 대응으로, 쉽게 말하면 잘못된 대응이죠. 그런 대응으로 이후 은행이 연쇄 도산되었고 통화량을 추가 위축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실물 경제의 악화를 초래했다. 이 가설에선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통화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했다면, 그럼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했다는 것은 시장의 통화량을 증가시킨 거잖아. 그렇게 증가시켰다면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준의 정책 실패를 대공황의 근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이건 가정이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통화가설은 나중에 지출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정은 다 있다고 보는 거야. 이거든. 근데 이 주시장의 붕괴의 앞에 있는 원인을 얘는 뭐 해보는 거야? 정책 실패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통화가설은 처음에 이 얘기하잖아. 분명히 뭐 한다? 이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연준의 뭐에 대해서 통화정책 실패. 이게 결국 뭐였다? 마지막 대공황이 되었다. 다 잘라먹으면 일단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물론 이 통화정책 실패의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거지. 통화량 자체가 줄게 만들었고 그 다음 이렇게 이자율 자체를 높게 만든 정책의 실패이다. 그럼 반대로 얘네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이자율을 낮췄으면 분명히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같이 볼 거는 이런 거지. 만약에 통화량 자체가 이렇게 줄었고 이거를 거꾸로 늘리거나 이자율을 이렇게 낮췄다면 대공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못한 게 누구란 거야? 연준이라는 거야. 간단하게 보면 결국은 정말 통화량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건 다 가정이지만. 그러니까 대공황 자체는 결국은 뭐냐면 원래 처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침체들은 경제 불황들은 원래 있는데 이전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간 게 아니라 빨리 복구가 됐다는 얘기겠지. 근데 대공황은 복구가 안 됐다는 얘기겠지. 29년은 사실 우리나라는 바쁜 시기야. 왜? 일제강점기 딱 중간이니까 우리나라 뭐 경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런 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는 97년에 있는 IMF를 따지겠지. 근데 이것도 우리는 체감한 게 아니잖아. 그죠? 체감한 게 아니라 그냥 정책이 그렇구나. 29년은 더 그렇고. 저도 97년에는 체감이 잘 안 돼요.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때 너무 힘들었나? 체감이 잘 안 돼요. 그때도 직장 다니겠지만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출가설. 지지한 학자들은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가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일단 세 번째 문단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얘기 하긴 하잖아. 지출가설은 처음부터 뭐냐면 얘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얘네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잖아.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 감소했는데 이렇게 내려갔는데 물론 이유는 얘기 안 하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한 거야? 이게 붕괴되니까 소비 자체를 이전보다 덜해. 그래서 뭐 한 거야? 대공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 붕괴됐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봐봐.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의 군수물자를 판매하면서 엄청난 권리를 축적하는 한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20년대 말 미국 경제가 심각한 과잉 설비 상태에 처해 투자 기회가 소진되면서 이게 문제지. 원래 경제공황의 가장 큰 기본 틀은 이런 거잖아. 물건은 많이 만들었는데 살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안 많아.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다 도산한다는 거잖아. 이걸 팔지 못해서. 그 정도는 우리 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실물 투자보다는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생산된 제품이 재고를 남게 되자 기업은 당연히 뭐한다? 이 물건을 안 팔았으니까 더 이상 투자를 못하는 거지. 물건도 못 만들고. 그래서 재고들이 쌓이게 되었다. 이게 투자 역시 감소하게 되었다. 같은 말이지. 기업의 투자 감소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실업 증가를 야기해서 소득이 줄고 수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감소해서 인간의 소비 수요 감소를 이뤘다. 그러면 결국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이 사이에는 기업의 생산량이 뭐한 거야? 내려가니까 내려가면서 그만큼 뭐가 덜 필요하다는 거야? 노동자가 이전보다는 덜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뭐가 있잖아. 실업자 자체가 증가하니까 얘네들이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를 가운데 지금 껴서 얘기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자, 그 다음. 이런 소비 수요의 감소는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기업이 파산을 유발하고 이는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부실로 은행들의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연쇄적인 은행 파산을 이어지면서 대공황이 발생해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결국 은행 파산은 맞는 건데 은행 파산의 이유를 다르게 보는 거잖아. 이 가설에서는 미국이 발생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된 원인으로 당시 국제 통화제도였던 근본이들 들고 있다. 대공황 발생 이후에 미국은 보호무역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수입을 줄이고 외국에 빌려준 돈을 금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금 보유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런 얘기지. 대공황 자체를 볼 때 후에는 미국이 금으로 받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대공황 전에는 미국이 뭘로 받았다는 거야? 달러로 받았겠지. 이런 얘기야. 그럼 왜 달러 같은 걸 금으로 바꿔? 대공황이 일어나면 더 이상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전보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달러 받아봤자 손해보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1달러당 우리나라에서 1,000원 정도였을 때 라고 본다는데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1,100원이 된다거나 또는 900원이 된다거나 그때그때 달라질 거냐, 가치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를 받는 게 자기네한테 손해는 거니까 그걸 일부러 금으로 받는 거야. 왜? 그러면 금의 가치는 이때하고 이때가 뭐 한다는 거 똑같다는 얘기지. 전후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금 자체는 지금도 국제적으로 통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런 금 본위 체제 하에서는 금과의 교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은 줄어든 금 보유만큼의 자국의 통화량을 줄이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내적으로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서 근데 이게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전 나라가 거의 그렇다는 거잖아.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결국 민간의 수요의 감소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 재정을 통해서 민간 수요를 진작하고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팽창적 정책을 실시했다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더불어 각국 통화당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적인 통화량의 조절을 위해서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물론 이런 주장만 있는 건 아닌데 대표적인 주장 두 가지만 보여준 거겠지. 자, 아직까지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이한 가설이 대립한 이유는 여전히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공황의 원인과 별개로 대공황이 남긴 유산은 명확하다. 사실 말이 유산이라고 하지만 피해가 명확한 거지. 대공황의 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변화했고 이와 함께 경기 대응과 위기 관리에 대한 정부 개입과 간섭이 정당화되면서 공공부문이 확대되었으며 그동안 신봉되어왔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기능을 저지하는 자유방임주의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 노력과 대응이 필요한 값비싼 경우를 얻게 되었다. 이 설명대로 한다면 이런 거다. 마지막을 볼 때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거야. 대공황 전에는 여기 나온 대로 움직인다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런 보이지 않는 손, 다른 말 하면 시장의 기능이 경제를 좌우했는데 대공황 자체가 일어난 후에는 결국은 이 시장 경제들이 기업이 붕괴되면서 붕괴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후에는 뭐 하는 거야? 정부의 개입 자체가 이전보다 커졌다는 거야. 물론 정부의 개입이 된다면서 대공황은 없어졌지만 이후에도 경제 침체나 불안들은 또 있으니까
유세 주민들은 뭐 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 정부 개입을 활성화하는 게 맞는 건가? 그때그때 결국은 뭐 케인즈가 아니던 신고자마퍼던 얘네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정책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바뀔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대공황 바로 이후에는 정부가 개입하고 기업이 도산하면서 공공부문의 확대 이런 게 뭐야? 다리를 만들거나 또는 뭐 도로 만들거나 항만 만들거나 선박 만들거나 이러면서 어쨌든 소비자들이 노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다시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물론 이후에는 또 공항이 들어가긴 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 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시간 1당 5분에 드릴게요. 뒤에 2번이 조금 보기가 길긴 하죠.
공통대 맞출게. 자, 볼게요. 자, 1번 정답을 2번 정답 3, 3번 정답 3, 4번 정답 3 이렇게 돼요. 그 1번은 계속 보여주지만 인문단위로 나가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공황이 일어났다는데 갑자기 대공황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원인과가 거꾸로 본 거잖아요. 완전 1번 1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대공황이 일어나야죠. 왜냐면 대공황이 맨 마지막 결과니까. 그러니까 1번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2번 같은 경우는 하나 볼게. 분명히 경제학자 A는 두 번째 줄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통화가설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뭘 얘기해? 두 번째 문단은 통화가설에 따르면이라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보기에서 볼 때 1문단은 통화가설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거고 2문단은 통화가설의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서로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1문단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A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자율이 상승했을 것인데 대공황 당시 시점에서는 이자율의 상승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화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게시하면서 경제 변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화폐 단위로 표시된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지만 디플레이션을 인해서 실제 물가 역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 통화량과 실제 물가를 나눈 화폐 구령을 나타낸 실제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실질 이자율도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여기까지 하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끊어야 돼. 왜? 그러나 나왔잖아. 보통 그러나 그런 데는 끊어봐야 되는 게 다른 입장일 수 있잖아. A 입장은 여기서 끝나. 근데 그러나부터는 A가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계산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의 실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고 실물 경제에서 투자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는 다른 얘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 거야? 뒤에는 통화가설이 얘기한 거야. 네가 지금 얘기하는 A학자 네가 얘기하는 건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고 우리가 진짜 얘기하는 거는 사후적인 게 아니라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야. 그러면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아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오르면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네 번째 줄을 봐봐. 두 번째 문단에서 통화량의 감소로 물가락이 예상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인수인 상황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인수한 건 마이너스인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다른 말로 디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생기면 이게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즉 이런 사전적인 실질 이자율은 뭐하냐?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다. 그럼 명목 이자율을 크게
함께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투자를 줄여. 생산 자체가 감소되고 그러면서 뭐가 된다? 경기 자체가 침체된다. 그럼 이거 다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 통화가서 얘기하는 거잖아. 전체를.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에 연결돼 있어? 사전적인 실기 이자율과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3번을 봐봐 한번. 3번에 보면, 그러니까 1번에 보면 통화가설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목 이자율의 상승이 필수다. 근데 이거를 보면 사전적 실제 이자율의 상승이 필수인 거지. 얘가 올라가면 거꾸로 될 거니까 이런 결과가 안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 2번. 통화가설의 지지한 학자들은 대공황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상회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죠?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음수가 되고 디플레이션이 사전 이자율이 올라갔다고 보는 거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을 상회했다고 주장하는 게 맞는 거잖아. 맞을까? 아니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 상회했다는 거는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지. 플러스가 돼야 될 거니까 이번도 잘못된 얘기잖아. 그래서 실제로 뭐 한 거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밑으로 내려갔을 거라 주장해야 돼 라고 나와야지. 상회했다는 거는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거고 하향했다는 건 밑으로 음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상회라고 쓰면 안 되지. 그 다음 세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0이라면 기대 인플레이션 0이라는 거는 음수가 뭐로 바뀐다는 거야? 0으로 바뀐다는 거야. 3번문. 그러면 디플레이션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사전적 실제 이자율도 높을 필요가 없지. 그럼 반대로 명목 이자율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겠지. 그럼 뭐 할 거야? 투자와 생산이 반대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경기도 침체가 아니라 안정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되면 0이 된다는 거는 무조건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음수일 때 경기 자체가 불황되고 대공황이 생겼으면 0이 됐다는 얘기는 경기 불황이 안 생겼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명목 이자율이 하락이 된다는 건 이자율이 내려간 거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쓸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자 및 소득이 증가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에는 어느 정도 뭐냐면 이런 게 머릿속에 이미 있다는 전제에서 지문이 간 거야. 뭐냐면 차선 애들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동을 알고 있겠지? 이미 이게 다 깔려있는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왜 경기가 침체되는가 이걸 모르면 이 지문을 해결하기가 좀 힘들어. 가끔 애들이 물어봐요. 가끔 나도 고3 애들도 그러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무조건 경기 침체가 맞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물어볼 가 있어. 디플레이션은 뭔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치?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데 경기 침체가 왜 돼요? 이렇게 물어볼 애가 있다고. 그냥 우리가 생각해봐도 물가가 내려가는데 경기가 왜 침체돼?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그다음부터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인플레이션보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더 문제라고 봐. 해결하는 문제는. 왜냐면 물가가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깔려있는 거야. 물가가 내려가면 그만큼 뭐가 있어 뒤에? 하나 생각할게. 기업이 생산을 안 할 거 아니야. 왜? 이전보다 돈을 덜 버는 거 형태가 되니까 더 못 버는데 뭐하러 물건을 만들어? 쉽게 가면 물건 하나 팔 때 1,000원이었는데 물가가 내렸다는 건 500원 내려갔으면 하나 팔 때마다 500원밖에 안 될 건데 물건을 안 만들 거 아니야. 물건 안 만들게 되면 투자가 덜하고 생산 덜하고 소비자 자체가 실업자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된 걸 얘기할 거니까 디플레이션이 돼도 경기 침체 될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왜냐면 물가가 내려가면 기업부터 문제 생기고 기업이 문제 생기면 실업률 증가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를 알고 있는 전제에서 이 지문이 들어가면 쉬워진다는 얘기지. 그 다음 3번. 3번은 기업은 통화가설이고 니은은 지출가설인데 그러면 1번에 볼 때는 기업이 디플레이션이 대출 부실했던 은행이 연쇄적 파산을 야기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은행들이 도산하니까 디플레이션 생겼다고 본 거잖아. 아까 계속 봤잖아. 은행이 먼저 도산해야지 디플레이션 생긴 거지 얘가 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은 탈락, 가는 탈락. 그 다음 라. 기업은 근본이지 아니었잖아. 근본이지 얘기 나오는 그런 건 전부 다 어디 나와서 지출가선 얘기 나왔잖아. 나는 쉽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하고 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4번 문제. 4번의 통화가설은 미국의 대공황년 얘기했지만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은 얘기한 적이 없잖아. 오히려 전 세계로 가는 거는 누가 얘기했어? 기초가설이 아까 얘기했잖아. 근본이들 하면서 세계 경제 유럽이 다 힘들어졌어 미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출가설밖에 없는데 갑자기 통화가설이 얘기했다는 건 웃기지. 통화가설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외에는 얘기한 게 없어. 다음.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하나만 볼게요. 모의고사 햄프가 어디에 보냐면 50쪽 50쪽을 펴놔. 오늘 같이 참여할 거니까 이거는 금방 풀 겁니다. 사용제에 관한 건데 그렇게 지문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딱 6분만 드릴게요. 6분 넘으면 다 풀 거예요. 이거는. 자, 시작.
자, 1분 뒤에 맞출게요. 자, 볼게요. 자, 4번 정답 2, 5번 정답 1, 6번 정답 5, 7번 정답 5 이렇게 돼요. 그 4번에 2번을 보면 학문의 법전 딱 두 번째 문단밖에 안 나오는데 이 법전이 계기가 된 건지 유럽전이가 퍼졌는지는 지금 아예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돼서 증가되는지는 상관관계가 아예 없죠. 왜냐면 이 법전은 한 나라의 법전일 거고 이게 유럽의 법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걸 가지고 모든 유럽이 다 증가가 된다는 거는 너무 좀 억측적이죠. 그 다음 이번에 1번이면 메비우스띠라는 게 뭔데? 메비우스띠라는 게 결국은 나올 구멍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메비우스띠라는 거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과 반대 입장은 여전히 논란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번처럼 논란이 아직도 여전하다. 왜냐면 메비우스띠는 정답이 없는 거니까. A도 맞고 B도 맞다 이거니까요. 그 다음 6번에 적절한 건데 미은의 절대적 종신형은 계속 감옥에 죽을 때까지 가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존중되죠. 하지만 사형제는 미리 죽여버리는 거니까 존중이 안 되죠.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 사형제를 유지는 하는데 사형을 안 시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절대적 종신제는 아직 우리나라가 취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만약에 무기징역을 줘도 한 20년 정도 되면 몸수로 감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좀 되게 많아요. 나오는 건 아직까지는 보는 게. 왜냐면 한동안 안 했으면 사형제 하기가 뭐 애매하다는 거지. 또 여론에서 그렇고 또 나중에 보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었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안 죽이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다음 7번의 니은을 보면 이런 말 나오지.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서 96년, 2010년 두 차례 합헌결정을 내렸다. 합헌결정 내렸던 건 사형제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또다시 헌법조항에 따라서 사형제 위헌 여부 심리 중이라면 아직 사형제가 폐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된다를 확실하게 얘기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어떻게 5번처럼 사형제 폐지를 단행해? 심리하고 있다는 거는 둘 중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니까 말 그대로 돈가스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아직 결정 못 했다는 얘기가 똑같잖아. 그러면 단행하지 않은 거죠. 아직은.
그래서 니은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어 문제야 정말로. 자 이렇게 갈 거고. 자, 그 2강 모의고사 풀었는 걸 검사 한번 해볼게요. 진짜. 뒤에. 아, 이거 안 돼. 이거 다 이거는 이거 하나 줄게. 화장 사실 이렇게 아닐 거예요. 큰 거 없어. 이제. 안 줄게. 예. 전화 같은 사람 받았는데. 들어가세요. 매체는 사실 거의 풀 일이 없어서 매체 부분은 조금 지금은 그냥 천천히 풀어봐. 나중에 3학년 되면 교재가 옛날 거 모의고사 보면 다시 또 사라져. 근데 이게 3과정밖에 안 한 거거든. 이거 좀 더. 들어가세요.